올해 여름의 무더위는 유난히 지독하여 외딴 산지에 위치한 제7 보급대대의 공기마저 끈적하고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낡은 창고 건물의 그늘 아래 하사 계급장을 단 이하유는 깁스를 한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은 채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기름때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주변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처럼 그녀는 연병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을 그저 무심한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다리에 감긴 두꺼운 석고, 붕대가 주는 압박감과 통증이 간헐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부대는 아침부터 비상이라도 걸린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새로 부임하는 대대장이 도착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이번 신임 대대장은 육군 본부의 고위 장성 아들로 승진 코스를 밟기 위해 잠시 이곳을 거쳐가는 거만한 인물이라고 했다. 병사들은 연병장의 잡초를 뽑고 막사 유리창을 닦느라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고 간부들은 행여나 자신의 구역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견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병사들을 다그쳤다. 하유는 그들의 초조한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군대라는 조직이 본연의 임무보다 의전에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새삼스럽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하유는 단순한 보급부대에 부상당한 여군 하사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진짜 신분은 국가정보원 산하특수작전국 소속의 최정예 요원인 코드네임 오르카였다. 그녀는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군수품 밀반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이 부대에 잠입해 있는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작전 중에 입은 부상 때문에 실제로 다리를 다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부상은 오히려 그녀가 의심을 피하며 부대 내부를 감시하는데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그녀는 아무런 제지 없이 부대의 치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며 평범하고 무력한 여군 흉내를 내고 있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부대 정문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과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다.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장병들은 일제히 긴장한 표정으로 차를 주시했고 대대 주임원사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지프차에서 내린 남자는 날카로운 인상에 잘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신임 대대장 박민우였으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찌푸린 얼굴로 흙먼지가 날리는 자신의 전투화코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치 오물이라도 밟은 듯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영접 나온 간부들의 경례를 대충 받아넘기며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민우 중령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군인이었지만 그의 명성은 실력보다는 배경과 오만함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이 낡고 보잘것없는 보급 부대장 자리를 자신의 경력에 흠집을 내는 유배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부대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도열한 병사들의 군기가 빠져 보인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폭염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병사들을 향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그 안에는 부하들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사열을 진행하던 박민우의 시선이 우연히 연병장 구석 그늘에 앉아있는 이하윤에게 꽂혔을 때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모든 병사가 직사광선 아래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데 감히 그늘에 앉아있는 병사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수행하던 간부들을 거칠게 밀치며 성큼성큼 하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사납게 번들거렸다. 주임원사가 황급히 따라붙으며 그녀가 작전 중 부상을 입은 환자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박민우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차없이 막아버렸다. 그는 하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섰고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너는 상관이 왔는데 일어날 줄도 모르나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이라도 부러진 건가? 박민우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하윤은 짚고 있던 목발을 잡고 힘겹게 일어설 수도 있었지만 굳이 무리하지 않고 앉은 채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군의관으로부터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아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지만 박민우는 그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는 여군이, 그것도 하산 아부랭이가 감히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대꾸를 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쉽게 상처받는 종류의 것이었고 하윤의 침착함은 그의 열등감을 자극했다. 절대 안정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아나. 보지, 군인이 훈련하다 다친 게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박민우는 하윤의 깁스한 다리를 군화발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묵직한 군화가 상처 부위를 건드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지만 하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것이 박민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본보기로 누군가를 짓밟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침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해 있던 2.5톤 트럭을 발견했고 순간적으로 아주 잔인하고도 모욕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박민우는 손가락으로 트럭 운전병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차를 대라고 고함을 질렀다. 영문을 모르는 운전병이 당황하며 머뭇거리자 그는 권총집을 만지작거리는 신용을 하며 당장 명령을 따르라고 위협했다. 트럭이 후진하여 하윤이 앉아있는 벤치 바로 옆까지 다가오자 매캐한 매연과 함께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군인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공포에 질려 눈을 돌리기도 했다. 박민우는 트럭의 적재함 레버를 가리키며 운전병에게 덤프를 들어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 건방진 녀석한테 정신이 번쩍 들게 냄새나는 걸 좀 부어줘야겠어. 쓰레기한테는 쓰레기가 어울리지. 운전병은 울상을 지으며 거부하려 했지만 대대장의 광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결국 떨리는 손으로 레버를 당겼다. 유압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의 적재함이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부대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들이 쏟아져 내릴 준비를 했다. 하윤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민우를 응시할 뿐이었다. 마침내 적재함 뒷문이 열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검은 오물 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하윤의 머리와 몸 그리고 하얀 깁스가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다. 썩은 국물과 오물들이 그녀의 군복을 적셨고 벤치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병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민우만이 만족스러운 듯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 앉아있는 하윤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제야 좀 주제 파악이 되나 내 부대에서는 아픈 척 약한 척하는 놈들은 필요 없다. 다 치워버려야지. 그는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얼굴에 묻은 오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엉겨붙어 있었지만 오물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눈빛이었다. 박민우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구두에 오물이 튈까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수행원들에게 소리쳤다. 저거 당장 치워. 냄새나니까 눈에 안 띄게 구석에 처박아 둬. 그리고 저 건방진 여자, 저 상태 그대로 영창에 보내. 명령 불복종으로. 그는 마치 대단한 업적이라도 세운 양 어깨를 으스대며 본부 건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간부들이 쩔쩔매며 따라붙었지만 그 누구도 쓰레기 더미 속에 남겨진 하윤을 도우려 하지 못했다. 권력의 공포가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린 것이었다. 하윤은 박민우가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 속에서 방수 처리된 소형 통신 단말기를 더듬어 찾았다.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박민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는 단순히 부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정보 요원을, 그것도 작전 수행 중인 코드네임 오르카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입 수사를 위해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정도의 모욕과 권력 남용은 그가 단순한 무능력자가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악성 종양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말기의 붉은색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고 짧은 진동과 함께 암호화된 신호가 위성을 통해 전송되기 시작했다. 신호는 즉시 국방부 특수작전사령부와 합참의장 직속 한 라인으로 전달될 것이었다. 하윤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현재 시각 14시 15분. 그녀가 알고 있는 대응 프로토콜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항공 타격대와 특수임무대대가 이곳에 도착하는 데는 정확히 30분이 걸릴 것이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깁스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30분. 박민우가 대대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딱 30분이 남은 셈이었다.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린 연병장 한복판에서 이하윤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끈적이는 오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병사들은 그녀의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고 그 누구도 감히 다가와 수건을 건네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지휘관이 저지른 만행을 목격했고 그 공포가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짓눌러버린 상태였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묻은 찌꺼기를 닦아내며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로 타오르는 대신 심연처럼 깊고 어두운 고요함만을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윤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자신이 머물던 창고 뒤편의 낡은 샤워장으로 향했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는 검은 오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연병장의 병사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대대장실이 있는 본관 쪽을 힐끔거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샤워장에 도착한 하윤은 녹슨 수도꼭지를 비틀어 차가운 지하수를 틀었고 거칠게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머리를 들이밀었다. 썩은 음식 냄새와 모욕감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차가운 사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젖은 군복을 벗어 던지고 배낭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예비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준비를 마쳤다. 한편 본청 2층에 위치한 대대장실은 밖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었고 값비싼 양주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박민우 중령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참모들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연출한 잔혹한 쇼가 병사들에게 확실한 군기를 심어주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의 리더십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었다. 작전 과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대대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의 영웅담을 찬양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박민우는 그들의 불안을 감지하지 못할 만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이 낡은 부대가 자신의 왕국이 된 것을 만끽했다. 그 계집의 표정 봤나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멍하니 서 있는 꼬락선이라니.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설교를 하려 들다니 말이야. 박민우는 안주를 입에 털어넣으며 킬킬거렸고 주변의 장교들은 어색하게 맞장구를 쳤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군법에 위반된다거나 인권을 유린했다는 사실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평생을 아버지의 권력 아래서 보호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병사들이나 하급 간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한 부속품이거나 화풀이 대상에 불과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병사들을 보며 혀를 찼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샤워를 마친 하유는 창고 구석의 낡은 관물대 뒤쪽 바닥을 드러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카드 케이스를 꺼냈다. 지문인식 잠금 장치가 해제되자 내부에는 최첨단 위성 통신 장비와 글록 19 권총 한정 그리고 여분의 탄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통신 장비를 조작하여 암호화된 채널을 열었고 화면에는 국방부 마크와 함께 코드 블랙 긴급 지원 요청이라는 메시지가 붉은 글씨로 깜박였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려 현재 상황과 좌표 그리고 타겟인 박민우의 신원을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부상당한 하사가 아닌 처형 집행자가 되었다. 전송이 완료되자마자 단말기 화면에는 수신 확인, 타격대 출동, 예상 도착 시간 25분 이라는 짧은 답신이 떠올랐다. 하유는 권총을 들어 약실을 확인한 뒤 전투복상의 안쪽 홀스터에 조용히 집어넣었다. 그녀는 다시 깁스한 다리를 끌고 창고 밖으로 나와 그늘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귀에는 이미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을 회전익기의 묵직한 진동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응시했다. 박민우가 누리고 있는 이 달콤하고 오만한 평화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 박민우는 술 기운이 오르자 더욱 대담해져서 이제는 부대 운영비를 어떻게 자신의 유흥비로 전용할지에 대해 참모들에게 넌지시 암시를 주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배경을 믿고 있었기에 감사 따위는 두렵지 않았고 이 시골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 따위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행정보급관을 호출하려 했으나 전화기에서는 또 하는 신호음 대신 기이한 잡음만이 들려왔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수화기를 몇 번 두드렸지만 통신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낡은 부대의 설비 문제라고 치부하며 수화기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지만 그것이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되는 전조 현상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대 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몇몇 고참 부사관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새들이 갑자기 숲에서 떼를 지어 날아오르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등 미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유는 여전히 그늘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처진 듯했고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한여름의 열기조차 식혀버릴 만큼 차가웠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동전을 꺼내 손가락 사이로 굴리며 박민우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지옥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정확히 28분이 지났을 때 대대장실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한 진동이었기에 박민우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그저 지나가는 트럭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동은 점점 강해져서 탁자 위의 술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낼 정도가 되었고 그제야 박민우와 참모들은 대화를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진인가 아니면 인근 포병부대의 사격 훈련인가. 그들은 의아해하며 창가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땅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늘을 뒤덮으며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의 행렬이었다. 공기를 찢는 듯한 굉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축을 뒤흔드는 진동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으로 시작되었으나 불과 몇 초 만에 거대한 지진처럼 부대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증폭되었다. 대대장실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고 벽에 걸려있던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 액자가 덜그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박민우는 중심을 잡기 위해 황급히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고 그의 참모들 역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것은 땅 밑에서 올라오는 자연재해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도적인 공기 파열음이었고 수십 개의 거대한 엔진이 동시에 내뿜는 기계적인 포효였다. 유리창이 금방이라도 깨질 듯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비현실적인 공포감을 조성했다. 박민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블라인드를 거칠게 걷어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과 마주했다. 오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연병장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은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가 덮친 것처럼 시커먼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수십 대의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편대를 이루어 부대 상공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었으며 그들이 일으키는 강력한 하강풍은 지상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기세로 몰아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닌 물리적인 타격이 되어 박민우의 고막을 강타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주저앉을 뻔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리거나 건물의 기둥 뒤로 몸을 숨기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은 모래 폭풍을 일으켜 시야를 가렸고 갓 심어놓은 화단의 꽃들은 뿌리째 뽑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 훈련이나 시찰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규모였으며 마치 전쟁이 발발하여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 장면을 방불케 했다. 상황실의 통신병들은 미친 듯이 상급 부대와 교신을 시도하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무전기에서는 그 어떤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오로지 날카로운 잡음만이 그들의 귓가를 때릴 뿐이었다. 부대는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항공작전 사령부에 연락해 당장 저 미친 것들이 누군지 알아내란 말이야. 박민우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헬기의 굉음에 묻혀 참모들에게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것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례한 침범이라고만 생각했다. 자신의 취임식 날 이런 난장판을 벌이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확신하며 그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뱀처럼 차갑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때 가장 선두에 있던 지휘기 한 대가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대대장실 창문 정면으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접근했다. 헬기의 거대한 몸체가 창문을 가득 채우자 실내는 어둠에 잠겼고 박민우는 헬기 측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부대 마크를 보고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일반적인 육군 항공대의 마크가 아니었다. 검은 바탕에 새겨진 백호와 독수리의 형상.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도 최정예 중에 최정예로 불리는 제707 특수임무단과 공군 공정통제사의 엠블럼이었다. 그들은 대테러 작전이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만 움직이는 존재 자체가 기밀인 병력이었다. 헬기의 열린 문 사이로 중무장한 대원들이 로프를 잡고 강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검은색 대테러복에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얼굴은 발라클라바와 고글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민우는 느낄 수 있었다. 고글 너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들의 시선이 정확하게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손에 들린 소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고 총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박민우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군을 사살하기 위한 살기 사태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적군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박민우의 다리는 제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반면 헬기 바람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연병장 한 구석 아직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이하윤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의 엉망으로 흩날리고 옷자락이 세차게 펄럭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늘을 응시했다. 선두 헬기의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이 그녀를 발견하고 짧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를 보냈다. 하늘을 뒤덮은 저 강철의 군단은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이자 전설적인 선배인 오르카가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와 응징할 기세로 달려온 것이었다. 드디어 헬기들에서 수십 개의 굵은 로프가 동시에 지상으로 떨어졌고 고하는 짧고 강렬한 구호와 함께 대원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패스트로프 강화를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신속했으며 땅에 발을 딛자마자 즉시 사격 자세를 취하며 부대의 주요 거점을 장악해 들어갔다. 위병소의 경계병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 자리에서 총기를 빼앗기고 무릎이 꿇렸으며 본청 입구를 지키던 당직 사관은 눈앞에 들이닥친 수십 개의 총구에 기겁하며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들은 박민우의 부대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제압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다. 연병장에 착륙한 일부 헬기에서는 작전 차량인 소형 전술 차량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순식간에 본청 건물을 포위했다. 확성기에서는 본 건물은 현재 특수작전구역으로 선포되었다. 모든 병력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저항 시 사살한다. 라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사살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실로 엄청났다. 아군에게 사살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박민우의 호위병들조차 대대장을 지킬 생각은커녕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벽 쪽으로 물러나
웅크리고 있었다. 박민우는 창가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들어갔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군대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진짜 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붉은색 레이저 포인트가 자신의 가슴팍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수십 개의 저격용 라이플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30분 전 한 여군을 쓰레기 더미에 처박으며 느꼈던 그 짜릿한 우월감은 이제 죽음의 공포로 바뀌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본청 건물 1층 로비의 강화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며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특수부대원들이 진입을 시작한 것이었다. 군화 발소리가 1층 복도를 점령하고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박민우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포로 굳어버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문을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헛된 희망은 굳게 닫혀있던 대대장실의 문이 거친 폭발음과 함께 날아가 버리는 순간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거구에 대원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순식간에 참모들을 바닥에 짓눌러 제압했다. 그리고 그들 뒤로 검은색 베레모를 쓴 장군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는 별 3개의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특수전사령관이었다. 박민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령관이 직접 고작이 작은 부대에 사령관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박민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민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전기를 켜고 깍듯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타겟 확보했습니다. 코드네임 오르카 진입하십시오. 박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코드네임 오르카. 그게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왜 별 3개짜리 장군이 누군가에게 존댓말을 쓰며 진입을 요청하는 것인가? 모든 의문이 엉켜 혼란스러운 가운데 창밖에서 또 다른 헬기 한 대가 연병장 한가운데 쓰레기 더미 바로 옆에 착륙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헬기는 다른 블랙호크와는 달리 도색이 없는 은빛의 최신형 기체였다. 박민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헬기의 로터 바람에 쓰레기들이 날아가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이하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헬기 쪽이 아닌 본청 건물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에 감긴 깁스는 더 이상 그녀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전장을 지배하는 여왕처럼 보였다. 본청 건물 1층 로비는 이미 특수임무대원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상태였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무장을 해제당한 당직 사관과 위병소 근무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그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대원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총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급소를 겨냥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살인 기계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일반 보병들로서는 감히 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
깨진 정문 사이로 따가운 역광을 받으며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로비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역광 때문에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지만 절뚝거리며 걷는 특유의 걸음걸이는 그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하윤은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였지만 그녀의 고개는 꼿꼿하게 들려 있었고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깁스한 다리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로비의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 되어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악취는 지독했지만 기이하게도 그 순간 아무도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은 없었다.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 순간에 벌어졌는데 로비를 지키고 있던 특수임무대원들이 하윤을 보자마자 일제히 자세를 고쳐 잡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윤이 지나가는 길을 터주기 위해 좌우로 신속하게 갈라섰고 그녀가 자신들 앞을 지나갈 때 절도 있는 동작으로 받들어 총 자세를 취했다. 바닥에 꿇어앉아 있던 일반 병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대장에게 쓰레기 세례를 받고 모욕당했던 그 여군 하사에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마치 국가 원수를 대하듯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은 존경심의 표현이었다. 하윤은 대원들의 경례를 눈짓으로 가볍게 받아넘기며 계단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표정은 무심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썩은 음식물 찌꺼기가 어깨에 묻어 있다는 사실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오로지 그녀의 시선은 2층 대대장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뒤로 무거운 침묵과 경외심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오물 자국조차 이제는 더러운 얼룩이 아니라 전투의 흔적처럼 비장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지휘관이었다. 2층 복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복도를 점거하고 있던 대원들은 하윤이 나타나자마자 벽으로부터 길을 열었다. 대대장실의 문은 이미 폭파되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고 안에서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윤이 문턱을 넘어 들어서자 방 한가운데 서 있던 특수전사령관 강 중장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어깨에 빛나는 별 3개가 무색할 정도로 하윤에게 깍듯한 태도를 보이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오셨습니까, 대령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장의 입에서 나온 대령이라는 단어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를 의심케 만들기에 충분했다.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2명의 대원에게 어깨를 눌리고 있던 박민우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공포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대령 저 여자가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대답해주지 않았다. 박민우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신의 부대 하사가 그것도 다리 병신 취급하며 조롱했던 여자가 3스타 장군에게 경례를 받는 대령이라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상식을 비웃듯 냉혹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하윤은 사령관의 경례에 가볍게 답례한 뒤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박민우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박민우를 내려다보며 어깨에 묻어있던 썩은 양배추 조각을 손으로 툭 털어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박민우는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는데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30분 전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급장에 눌려 사는 하급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고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실세였다. 그녀의 눈빛은 박민우를 꿰뚫어 보며 그의 영혼 밑바닥에 있는 비열함까지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박민우 중령. 하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자네가 내 머리 위에 쏟아부은 그 쓰레기들이 자네의 군 생활, 아니 자네 인생 전체를 덮어버릴 관뚜껑이 될 줄은 몰랐겠지.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박민우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악취가 풍겼지만 박민우는 감히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파멸을 예고하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네는 단순히 부하를 학대한 게 아니야. 자네는 대한민국 국군이 수행 중인 1급 기밀 작전을 방해했고 작전 지휘관을 공격했어. 이건 반역 행위나 다름없지. 박민우는 억울하다는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몰랐어. 네가 누군지. 아버지가. 그는 본능적으로 또다시 아버지를 찾았지만 하윤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 아버지 박태수 대장 말인가. 그 양반도 지금쯤이면 자네 덕분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하윤은 옆에 서 있던 사령관에게 손을 내밀었고 사령관은 즉시 태블릿 PC를 건넸다. 하윤은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박민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박민우의 아버지가 헌병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는 속보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을 본 박민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털썩 주저앉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의 뒤를 봐주던 절대적인 권력이 자신이 믿고 있던 유일한 동아줄이 끊어져 버린 것이었다. 하윤은 그런 박민우를 보며 동정심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사령관에게 돌려주며 냉정한 목소리로 다음 명령을 내렸다. 이 자를 즉시 압송해. 그리고 이 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내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참아왔던 그 썩은 고름들을 오늘부로 전부 짜내버릴 테니까. 하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은 거칠게 박민우를 일으켜 세웠고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서늘한 잔해와도 같았다. 하윤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으로 연병장을 내려다 보았다. 수많은 헬기와 병력들이 그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썩은 냄새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정화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청소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연병장에 집결한 부대 간부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특수임무대원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뜨거운 오후의 태양 아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대대장 박민우가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공포와 절망뿐이었으며 일부 담력이 약한 소대장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헬기의 로터가 천천히 멈추며 일으키는 마지막 바람이 먼지를 일으켰고 그 먼지 구름 속에서 이하윤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군복은 여전히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지만 단상 아래에 그 누구도
감히 얼굴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는 신용을 하지 못했다. 하윤은 단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잡지 않고 대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도열한 간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간부들은 마치 죄를 지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떨리는 어깨는 그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윤의 옆에는 강 중장이 묵묵히 서 있었는데 별 3개를 단 사령관이 마치 그녀의 부관처럼 뒤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간부들에게는 현실감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윤은 사령관이 건네준 두툼한 검은색 파일철을 받아들었고 1급 군사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표지를 무심하게 넘겼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연병장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작전과장 김영철, 소령 군수과장 이민수 대위. 하윤의 입에서 이름이 호명되자 대열 속에 있던 두 장교가 흠칫 놀라며 몸을 떨었다. 너희들은 단순히 박민우의 비위를 맞추는 간신배가 아니었다. 지난 6개월간 너희는 훈련용 유류 50톤과 예비 부속품, 심지어 야시장비까지 민간업자에게 불법으로 매각했. 하윤은 파일에서 거래 내역서와 입금 통장 사본을 꺼내 들어 보였다. 이것들이 단순히 너희 용돈벌이였을까? 아니지. 이 자금은 박민우에 붙인 박태수 대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일부는 해외 도박 자금으로 세탁되었다. 너희는 군수품을 팔아먹은 도둑놈들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반역자들의 하수인이다. 작전과장 김소령은 억울하다는 듯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대령님,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대장이 시키는데 어떻게 거역합니까?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하윤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웃음을 흘리며 태블릿 PC를 켰고 스피커를 통해 김소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에 들어온 야시장비 A급이야. 업자한테 넘기면 쏠쏠하겠는데 대대장님한테는 적당히 보고하고 우리끼리 좀 챙기자고. 녹음된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탐욕에 젖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김소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벙긋거렸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둬. 역겨우니까. 하윤은 차갑게 일갈하며 파일을 덮었다. 내가 이 냄새나는 창고 구석에서 다리가 부러진 척하며 3개월을 버틴 건 단순히 박민우의 갑질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희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 거대한 비리 사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였지. 그녀는 자신의 깁스한 다리를 툭툭 쳤다. 박민우가 오늘 내 머리에 쓰레기를 붓지 않았다면 너희는 며칠 더 꿀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멍청한 놈이 내 인내심을 끊어버렸고 덕분에 너희들의 파멸도 조금 앞당겨진 것뿐이다. 너희는 그에게 감사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지옥에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윤의 신호가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원들이 도열한 간부들 사이로 들이닥쳤다. 호명된 비리 연루자들은 그 자리에서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고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수모를 겪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체포 현장으로 변했고 비명과 절규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함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일반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그 광경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고 착취했던 부패한 상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잃어버렸던 군인의 자긍심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정의는 비록 더디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그 무게만큼은 확실했다. 체포 작전이 마무리될 무렵 하윤의 몸이 휘청거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깁스한 다리의 통증과 탈수 증세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옆에 있던 강 중장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하윤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구석에 모여 있는 병사들을 향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린 병사들. 그녀는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소동의 끝이 단순히 공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훈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윤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향해 섰다. 병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 것은 군대의 치부이자 수치다. 하지만 기억해라.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울림이 컸다. 상관의 명령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불의하고 부당한 명령까지 맹종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너희가 지키고 있는 이 나라는 저런 쓰레기 같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시작한 작은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강 중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역시 전설의 오르카답군. 부상당한 몸으로 이 정도까지 해낼 줄은 몰랐네. 이제 그만 쉬게. 의무 헬기가 대기 중이야. 하윤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군복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샤워부터 하고 싶습니다만 헬기에 냄새가 벨까봐 걱정이네요. 사령관은 껄껄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말게. 자네가 풍기는 이 냄새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향기로운 정의의 냄새 아니겠나. 하윤은 부축을 받으며 대기 중인 은색 헬기로 향했다. 연병장의 병사들은 떠나는 그녀를 향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공포나 강요에 의한 경례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을 향한 존경의 표시였다. 박민우와 그의 일당들이 타고 있는 호송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부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썩은 냄새는 씻겨 내려갈 것이고 내일의 태양은 조금 더 깨끗한 연병장을 비출 것이다. 하윤은 헬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부대의 전경을 눈에 담았다. 비록 시작은 오물속이었지만 그 끝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임시 지휘소로 사용하기 위해 급하게 설치된 대형 텐트 안은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특수임무대원들에 의해 연행된 박민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결박된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백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대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떵떵거렸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자신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텐트 밖에서는 헬기의 이착륙 소리와 병력을 이동시키는 무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박민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에서 맴돌 뿐이었다. 텐트의 입구 가림막이 걷히고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이하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오물이 묻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응급처치를 받아 얼굴과 손은 깨끗해진 상태였다. 의무병이 그녀에게 진통제 주사를 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욱신거리는 다리의 통증이 전신을 찔러댔지만 그녀는 이 사건의 마침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찍어야만 했다. 그녀는 박민우의 맞은편 의자에 힘겹게 앉은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을 따서 단숨에 들이켰다. 갈라진 목을 축인 뒤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박민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차분한 질문이었다. 아직도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나?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시켜주지. 하윤은 옆에 있던 통신관에게 눈짓을 했고 통신관은 대형 모니터에 뉴스 속보 화면을 띄웠다. 화면 속에는 육군 참모총장 내정자 박태수 대장 방산 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흐르고 있었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박민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방패막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와 절망의 절규였다. 하윤은 절규하는 박민우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 아버지는 자네가 이 부대에서 빼돌린 무기, 밀매 수익금을 관리해 왔어. 자네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군사 기밀과 전략 물자를 해외 브로커에게 팔아넘긴 매국노 집안의 행동대장이었던 셈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박민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박민우가 저지른 짓은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나 횡령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대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군수품을 빼돌렸고 그것이 국가 안보에 어떤 구멍을 낼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그에게 군대는 그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업장에 불과했던 것이다. 거짓말이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단 말이야. 박민우는 결박된 몸을 비틀며 발악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하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수사 기록 파일을 그에게 던지듯 밀어놓았다. 이미 자네의 충실한 개였던 김소령과 이대위가 모든 것을 자백했어. 자필 서명까지 완벽하게 받아두었지. 그들은 자네가 지시한 날짜 시간 거래한 물품 목록, 심지어 자네가 챙긴 리베이트 비율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더군. 믿었던 부하들의 배신 소식에 박민우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박민우는 이제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내주십시오. 감옥만은 안 됩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의 모습은 불과 얼마 전 하윤에게 쓰레기를 붓던 그 오만한 장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추악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존재다. 너 같은 기생충이 감히 군복을 입고 설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내 몸을 미끼로 던진 거야. 하윤의 신호에 따라 헌병대원들이 박민우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결국 양옆의 대원들에게 질질 끌려 텐트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그를 기다리는 호송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박민우가 사라진 텐트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하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치워진 듯한 후련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깁스 위에 떨어진 먼지를 털어내며 비로소 자신이 완수한 임무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번 작전의 성과는 단순히 부패한 대대장 한 명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하윤이 확보한 블랙 파일에는 박민우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군 내부의
거대한 사조직인 하나회의 잔당들과 연결된 방산비리, 카르텔의 명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명단이 공개되면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었다. 하윤은 자신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불러올 거대한 파장을 예감했다. 그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피가 흐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잠시 후 강 중장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 하윤의 상태를 살폈다.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이 10년 묵은 체증을 앓던 이를 뽑아내게 생겼어. 대통령께서도 이번 작전 결과에 대해 직접 보고받기를 원하신다네. 사령관의 칭찬에도 하윤은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보다 저 병사들이 걱정입니다. 지휘관의 비리에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텐데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부대의 안정을 걱정했다. 그것이 바로 박민우와 그녀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였고 그녀가 진정한 리더임을 증명하는 대목이었다.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났다. 하윤은 의무병의 도움을 받아 텐트 밖으로 나왔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다. 부대는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 정의가 살아있음을 목격했고 진짜 군인이란 어떤 모습인지 가슴 깊이 새겼을 것이다. 하윤은 대기하고 있는 헬기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고 다시 새로운 임무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은색 헬리콥터의 로터가 굉음을 내며 회전 속도를 높이자 이하윤의 몸이 붕 떠오르는 감각과 함께 지면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연병장이 이제는 장난감 블록처럼 작아져 있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검은색 오물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고 개미처럼 작아진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뒷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 지독했던 악취는 희미해져 갔고 차갑고 신선한 상공의 공기가 기내로 유입되면서 그녀의 폐부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감이 주는 해방감이 아니라 지옥 같았던 임무가 완벽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헬기 내부는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엔진의 진동은 척추를 타고 그대로 전해져와 그녀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맞은편에 앉은 강 중장은 헤드셋을 쓴 채 무언가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시시각각 밝게 변하고 있었다. 아마도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번 작전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일 것이었다. 하윤은 헬기 시트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3개월간 그녀는 코드네임 오르카라는 이름을 지우고 무능하고 부상당한 하사관의 가면을 쓴 채 모욕과 멸시를 견뎌내야 했다. 그 시간들은 그녀의 군인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값진 결과를 얻어냈기에 후회는 없었다. 상처 부위의 감염이 우려됩니다. 서울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정밀 검사와 소독이 필요합니다. 동승한 항공의무관이 하윤의 다리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깨진 깁스 사이로 오물이 스며들어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른 상태였지만 하윤은 고통보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썩은 건 제 다리가 아니라 그 부대였으니까요. 이제 다 도려냈으니 금방 아물 겁니다.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의무관은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을 정신력으로 초월한 상태였고 그 강인함은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조차 숙연하게 만들 정도였다. 헬기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뚫고 서울을 향해 전속력으로 비행했다. 서울 국군수도병원 VIP 병동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세상은 박민우와 그의 아버지 박태수 대장의 비리 사건으로 발칵 뒤집혀 있었다.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은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사슬을 고발하는 기사들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하윤이 확보한 장부와 녹취록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되어 박태수 대장은 현직 대장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불명예 전역과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의 아들 박민우 역시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되었으며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윤은 병실 침대에 앉아 그 뉴스를 지켜보며 조용히 채널을 돌렸다. 그녀의 다리를 감싸고 있던 깁스는 제거되었고 다행히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하윤은 그 평화가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었고 박태수 라인으로 분류되던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뼈를 깎는 혁신을 약속했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이름 없는 영웅 오르카의 활약이 있었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고 철저하게 그림자 속에 머무르는 것을 택했다. 어느 날 오후 병실로 뜻밖의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다. 보낸 이는 제7보급대대의 수송부 운전병, 바로 박민우의 강요로 하윤에게 쓰레기를 부었던 그 병사였다. 편지지는 꼬깃꼬깃했고 글씨체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투박한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날 대령님의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희 부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오신 대대장님은 병사들과 같이 식판 밥을 드십니다. 대령님이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하윤은 편지를 읽는 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훈장이나 포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변화였다. 병사들이 다시 군복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치였다. 퇴원하는 날 하윤은 다시 정복을 갖춰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3개월 전의 초라한 하사가 아니었다. 대령 계급장이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었고 잘 다려진 제복은 그녀의 당당한 체구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 없이도 똑바로 걸을 수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났다. 병원 로비에는 강 중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는 건강해진 하윤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없는 동안 정보사령부가 너무 조용해서 심심할 지경이었네. 몸은 좀 어떤가? 바로 복귀할 수 있겠나? 사령관의 질문은 휴식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물론입니다. 쉬는 체질이 아니라서요. 하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며 사령관이 내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작전 명령서와 위조 신분증 그리고 타겟의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끊임없이 생겨나기 마련이었다. 누군가는 그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기꺼이 청소부가 되어야만 했고 하유는 그 역할을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편안하거나 영광스러운 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고 차는 국방부 벙커를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하유는 문득 그날의 헬기 소리를 떠올렸다. 30분 만에 하늘을 뒤덮었던 그 압도적인 힘. 그것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그녀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소리였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놓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타겟이 누구든 그가 얼마나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언제 어디서든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바다의 포식자 오르카였으니까. 이번에는 해외 파트인가 하윤이 서류를 넘기며 묻자 사령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 놈들은 좀 더 지독해. 국제적인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놈들이지.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피비린내가 좀 날 거야. 하유는 짧게 웃으며 서류를 덮었다. 냄새야 씻으면 그만이죠. 가시죠. 청소하러. 차는 도심의 숲을 뚫고 질주했고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가는 곳에 악인들의 평화는 없을 것이며 오직 차갑고도 확실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였다. 작전명 심해의 청소부. 이하윤 대령의 전설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가올 폭풍을 그렸다.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 자신이 곧 폭풍이었으므로